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 아까 그렇게 점에 이동할 때 A, B, C, D 하고 X하고 KX 해가지고 시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 B, C, D가 결국에는 AX 플러스 BY고 CX 플러스 DY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점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없죠. 거죠. 그 다음 행렬이 왜 이 벡터에 유용하냐 보면 행렬은 벡터의 성질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자, 그게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벡터의 성질이 쭉 있었잖아요. 그러면 점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옮기면 우리가 이런 점들이 다시 생기는데 행렬을 가지고 벡터를 옮기고 나서 얘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여전히 벡터가 돼야 되죠. 즉 벡터의 성질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살피려면 우리가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될 거고, 그죠? A가 행렬입니다. 행렬. 네. 그리고 0벡터, 0벡터는 0이어야 될 거고, 그죠? 행렬에서 원점으로 가니까 0벡터는 0벡터로 가는 거죠. 이것도 만족하죠, 그죠? 그 다음 스칼라 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스칼라 배를 하면 이 벡터에 다시 스칼라 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행렬을 가지고 벡터를 이동시켜 나면 얘들도 예전에 벡터 성질을 만족하니까 행렬은 벡터의 성질을 그대로 보존하는 좋은 일종의 변환이 되는 거죠. 즉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옮기는 변환이 잘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눈에 보일 거고, 그죠? 계산을 하면 되니까 행렬을 가지고 얘도 당연히 눈에 보이는데 얘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즉 뭔가 하면 A를 우리가 2mm ABCD로 썼을 때 A의 AV는 ABCD의 AX, AY가 되고, 그죠? XY의 AB니까 V는 XY. 그럼 이걸 또 다 계산하면 A라 말고 K라. 계산하면 AKX 더하기 BKY가 되고, 얘는 또 CKX에 대해서 CKY가 되고, 그럼 다 DKY가 되고, 그럼 다 K가 있으니까 K에 AX 더하기 BY, CX 더하기 DY, 그죠? 그 K배가 되죠. 그 스칼라 배 한 것도 벡터로 옮겨서 스칼라 배 한 거와 같으니까 이게 되니까 우리가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으로 가는 어떤 변환으로 쓰기에 적당하다 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벡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저는 어떤 책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페이스북에 누가 유명하신 분이 글을 쓰면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썼던데 뭐 그게 어디에 나오는 대목이죠? 책인가요? 책 제목인가요? 책 내용인가요? 카톡인가? 벡터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질. 그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면 그걸 벡터라고 하는데 사실은 크기죠, 크기. 그죠? 그래서 이 크기를 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기는 어떤 그냥 양이니까 양의 실수가 나오죠, 그죠? 루트에서 계산을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스칼라죠, 그죠? 그냥 실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스칼라예요. 방향이 아니라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크기는 길이하고 예, 같다. 우리가 길이에서 도용을 했는데 벡터에서는 길이라고 하고 크기라고도 하고 사실은 수학용어로는 노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노음이라고 쓰기도 하고 노음이라고 하고 노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한글 우리말에서는 다 세 개 다 어감이 안 좋은 거라서 잘 안 써요. 근데 이제 요즘은 뭐 노름 이렇게 하면 이제 NORM이라고. 왜 이 크기가 중요하냐 하면 곡선의 길이를 재기 위한 방법인데 나중에 접근을 배우면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간다고 하죠. 대전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하나 고속도로가 그럼 여기 있는 길이를 재는 방법은 어떻게 여러분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운전한 거리를 어떻게 잴까요? 자동차 계기판이요. 계기판이죠. 계기판은 뭘 보여주죠? 속도를 보여줘. 사실은 속력인데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 평균 몇 킬로를 갔느냐 곱하죠. 단위 시간. 그래서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서 잘라서 더하면 길이가 나오는 거죠. 이 속력이 간 벡터의 크기하고 같습니다. 단위 시간을 짧게 쪼갤수록 정확한 거리가 나오겠죠. 자주 잴수록 1시간마다 잰 것과 10분마다 잰 것과 1분마다 잰 것과 1초마다 잰 것에 다른데 정확한 길이는 더 근사한 값은 1초마다 잰 것 가깝죠. 그죠? 저걸 짧게 재는 방법을 미분이라고 그래요. 다시 더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 때 거리는 속도는 속력은 그 초등학교 때 배우죠. 그죠?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속력을 가장 어떻게 짧은 시간에 속도를 구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미분이라고 해요.
그걸 미분이라고 해요. 그럼 거리는 어떻게 돼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다 더하면 되죠. 시간이 많이 쪼개져 있으면. 이게 적분이라고 해요. 미적분의 기본 원리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분과 적분의 관계인데 이렇게 구하는 것은 미분이고 거리는 다시 미분을 값을 이용해서 다시 나오죠. 그 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 적분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미적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적분은 사실은 하나거든. 그래서 이 각각의 우리가 이런 화살표의 크기를 다 재서 더하는 것을 적분이라고 이 화살표의 크기를 우리가 잘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벡터의 크기예요. 그래서 5달간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결국은 우리가 미적분의 원리를 2학기 때 하겠지만 5달간 배우는 동안에 궁금했던 점 아니면 이번 시간에 궁금했던 점 아니면 그냥 수학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많으신 분들이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조금 일반적인 질문인데요. 네. 수학을 가르치는 또는 배우는 방법을 수학 자체는 사실 물리적인 세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논리잖아요. 정에 의해서 정의 위에 쌓아 올린 논리 체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인지 부디 어떤 필연인데 자연 세계하고 자연 세계의 거동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수학의 그 어떤 도구나 뭐 체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주장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처음부터 그냥 그 논리로만 접근하지 말고 아예 물리하고 같이 가르치는 게 낫다. 그러고 나서 수학에 대한 어떤 기초가 좀 잡힌 다음에 그거를 추상화해서 논리의 수학으로 가는 게 오히려 배우는 데 쉽다라고 주장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학을 배우는 것이 쉽다가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데는 찬성입니다. 쉽다라고 실제 수학이 그 실용하고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진짜 수학의 세계에서만 한 것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물리적인 실제하고 맞는 게 드러나면서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수수께끼라고 그러죠. 왜 이 수학의 세계가 물리적으로 일치 않는 수수께끼인데 물리하고 수학을 같이 배우고 수학의 어떤 세계가 물리 현상하고 일치하는 것에 연관지어서 배우는 것을 굉장히 찬성합니다.
제가 뭐 물리학을 부전공해서 또 그런 또 기하 또 전공도 기하학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수업에.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요즘은 옛날에 과목 이름이 산수였고 요즘은 수학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초등학교에서는 수학을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연결시켜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중학교부터는 그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그 물리 과목에서는 수학을 갖다 쓰니까 연결이 되지만 수학 과목에서는 물리적인 현상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수학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돈하고인들 된다고 보는데 그런 정도의 실력을 갖춘 수학 교사를 양성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죠. 일단은 그런 사람 그걸 배우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수학교사로 쓰려면 그만한 대가도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나라도 그 정도까지 오른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특히 뭐 미국 같은 데도 평균적인 수학교사들의 지금 굉장히 낮거든요. 수학교사들 연봉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미국의 교사들, 공립교사들 연봉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미국은 과학 고등학교들이 공립인데 또 거기는 교사들이 거의 또 대학 교수급이에요. 그만큼 또 인센티브가 있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뭐 옆에 선생님도 계신데 제가 또 얘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흘리려고 제 여동생이 또 과학교사인데 여동생한테는 굉장히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촬영도 되고 있어서 또 얘기할까요? 근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전체적 프로그램이나 저는 어떤 그 고등학교 수학교사 분들 중에는 수학을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수학교사에 비해서 그렇죠. 애들이 이해하기 쉽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애들이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타고나야 되고 두 번째 정확한 비유로 해서 정확하게 가르치려면 그 또한 그 정보에 대한 경지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하셔서 이렇게 가만히 보는데 이 사교육이 있잖아요. 수학이나 특히 고학년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보통 사교육 하면은 학원도 있지만은 개인과의 이런 비용만 치더라도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걸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만한 수학 교사 연봉이든 인력 투자하는 비용으로 물론 이제 초기 비용이 원체 부담스러우니까 힘들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게 뭔가 정책적으로 좀 잘 되면 정말 이거는 공평하게 아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 토론이 자꾸 왜냐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체능을 하다 보니까 또 저희 때는 수학이라는 걸 가르치는 게 배운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수업 시작하면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1번, 11번 그날 있잖아요. 날짜에 5명 나와서 문제 풀고 못 풀면 엎드려 뻗쳐 있어요. 이런 식의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수학을 따라가는 친구들만 따라가고 나머지는 이제 지겨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제대로 아니면 기초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중학교 때까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로 넘어와서 시작할 때 뭔가 이렇게 이 기초에 대한 부분이나 아주 쉽게 아니면은 그 수준별 학습이라든지 뭔가 이게 좀 체계화되면은 이렇게 수학 포기하는 경우나 이런 게 좀 드물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근데 영어나 뭐 암기 과목은 자기가 하면은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수학은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수학도 암기 되잖아. 정보를 딸딸 외우면 시험 점수잖아. 기본적으로 학계에서 초중등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이게 그러니까 수학까지는 뭐 어떤지 몰라도 보통 일단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거 되게 다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일단 없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저도 국어교육과를 나왔는데 제가 국어교육과에 있던 당시에 국어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국문학 박사인 거지. 이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죠. 저 졸업반 때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독서교육을 전공한 교수가 와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가르치는 교수 학습에 대한 고민도 없고 이것을 어떻게 수준별 단계에 맞춰서 이 개념이 이 정도의 그 인지 발달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가 거의 뭐 전 과목에서 별로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연구가 학회에서 없으니까 4대 교대에서 그런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제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면서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은 그나마 조금 잘 가르칠 수 있지만 아닌 사람들은 왜 니네는 모르니? 모르면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그런 게 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실제로 학교에서 교수님들 와가지고 이제 강연이나 하다 보면은 그런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달에 대한 고민이 없이 왜 애들이 안 듣는가에만 대해서만 화를 내시고 우린 쪽팔려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좀 예를 들어 뭐 똑같은 국어가 이제 영어라고 치면 영어 같은 데는 그래도 영어권은 이 어휘가 몇 살 수준에 이런 연구가 돼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 그런 연구 지금 전무하거든요. 어휘만 해도 이 정도의 어휘 수준이 뭐 중학생한테는 도달돼야 된다 이런 연구가 지금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수학도 그런 면이 있겠죠 아무래도. 비선형 변화는 그 강의가 있죠. 네? 비선형 변화, 비선형 지지난 시간인가 선형 변화 얘기하실 때 비선형 변화도 있다. 아니요, 이야기를 안 단어만 얘기하고 가시는 아니. 변환이 아니고 비선형 얘기하시는 이만 얘기하시는 다 이해하신 모양이에요? 거기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스티커 같은 그런 패스로
패스의 길이라든지 패스의 복잡도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패스 기하 비정형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니 스티커. 예, 스티커. 스티커 이렇게 뜯잖아요. 뜯는 거. 우리가 보통 스티커 이렇게 해서 막 뜯는 것들을 인쇄를 해서 포스트잇? 포스팅 말고요. 이게 실제 모양이 돼서 자유형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뜯는 거 있잖아요. 붙이고. 곰 캐릭터 모양 스티커. 아,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저희가 장비가 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움직이는 그 동선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보고 이거에 대한 금액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합리적인 금액이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패스의 길이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스의 길이라든지 패스의 복잡도 같은 경우를 통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을 도출을 하고 싶은데 그럼 패스의 복잡도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그 패스가 어떻게 생기는지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똑같은 길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만 되지는 네 그렇게는 안 될 거고요. 그렇게는 안 되고 네. 어쨌든 둘러싸인 네, 모양이라고 클로즈 그러죠. 패스인데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게 패스의 길이를 봤을 때는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실제 길이는 바로 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런 걸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수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뭘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기하하고 전공을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건져가게 되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거는 왜냐면 이게 식이 있다면 구하겠지만 식은 없는 거잖아요. 식이 없습니다. 직접 재야 되는데 네.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죠. 근데 저희는 이제 고객이 주문한 것을 서버에서 받아서 그냥 자동으로 길이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싶은. 그러니까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매스매틱하나 이런 거 보면 여기 이제 모는 종이를 넣어서 네. 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 안에 길이들이 얼마인지를 다 잴 수가 있잖아요. 이 복잡하다고 하는 것들을 길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얘네들에 대한 것들을 보통 저희가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칼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비축비축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계속 들었다가 놨다 그러니까 이 턴을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갔다 놨다 이걸 세주는 저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희 장비가 결국은 가속도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저런 데 오게 되면 들었다가 다시 또 소분했다가 들었다가 또 들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장비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뭐 이렇게 뾰족뾰족 하다 이러면 얘를 선을 긋고 선을 긋고 이쪽에 꼭지점 몇 개인가 꼭지점 몇 개인가 써서 꼭지점을 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베지어와 베지어가 이렇게 중국의 그 인터섹션 같은 경우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도 찾아내. 예,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수학과보다는 물리학, 예, 물리학 교수 중에 아마 전산 물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할 거예요. 그 금방 그 답을 찾아낼 거예요. 이건 수학적인 겁니다. 네. 수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들을 해서 이런 실질적인 잘 안 하거든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계산하고 하는 업무는 전산물리하는 사람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저 주위에 그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럼 제가 저는 하고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리는 네. 곡선의 복잡성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복잡하다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지표는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복잡하다고 하는 거는 전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패스의 길이가 만약에 동일하게 했을 때도 어떤 것들은 되게 쉽게 빨리빨리 자를 수가 있는데 어떤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속도가 빨라졌다 느렸다 빨라졌다 느렸다라고 하니까 시간으로 비교하게 되면 패스의 길이가 똑같은데 장비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효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들을 저희는 복잡하다고 정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에 대한 것들을 판단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걸 육안으로, 눈으로 막 확인한다고 하는 것도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턴이 많을수록 복잡한 거죠. 지금 말하는 게 칼날이 많이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칼날의 방향이 얼마나 자주 바뀌느냐에 따라 답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 기계에서 어떤 곡선을 주면 그 기계가 칼을 한번 쭉 돌려서 자르는 시간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자르는 시간하고 곡선 전체 길이하고 두 개 사이 비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되게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케이스가 아무리 많아도 이걸 한번 쭉 자르는 전체 길이가 있을 거고 아니, 곡선의 길이는 잘라내기 전에 변직이 나오면 좋은 거죠. 잘라내고 나면 이미 돈이 많이 쓰는 거잖아. 자르기 전에 변직이 나와서 가격이 나가고 그다음 이제 고객이 PDF 파일을 올리면 그 속에 패스의 정보들을 읽어서 너 가격이 얼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패스의 정보가 있으면 네. 그 패스대로 기계가 자르는 그 기계가 또 자기 나름대로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느 속도로 갔다가 방향 바꿔서 또 얼마큼 속도로 뭐 이거를 정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를 꼭 자르야만 나오나요? 자르기 전에도 그 계산이 돼서 나오지 않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에 보통 대한 이게 시뮬레이션 한번 네, 하고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네. 수업 관련해서 질문해도 돼요? 민망해서 안 1주차 때 예? 1주차, 2주차래 이번 달 1주차 때 얘기하셨던 것 중에 2x 플러스 4y는 5가 있고 3x 플러스 2y는 5가 있는데 여기에서 xy 점이 시계 조작을 통해서 5,5로 간다고 시계 조작이요? 네. 시계 조작이 가우스 조작, 가우스 소거법 식의 조작 시계의 조작. 예. 를 통해서 5,5로 간다고 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이 앞에 나와 보세요. 쓰구나. 써보세요.
여기로 가는 거다라고 제가 필기를 했거든요. 그걸 선생님 XY라는 점은 조작을 해서 점이 조작되는 거 아니에요? XY 점을 조작해서 5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 여기 x, y는 둘 다 1,1인 1,1. 건 알겠는데 얘는 이게 아닌 거잖아요. 거기 1을 넣으면 이게 나오면 이게 5가 5가 나오잖아요. 네. 그건 알겠는데 네. 그게 그 말이에요. 뭘 적어서 1을 가지고 영위를 해서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5가 되는 건 아니죠. 그냥 그걸 조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1 넣고 Y에 1을 넣었을 때 5가 5가 된다. 이 말씀을 XY라는 점을 이제 1, 2를 넣어서 그걸 조작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X에 2배를 하고 Y에 3배를 해서 5가 나오는 것을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조사 의가 네.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필기할 때는 동격이라고 생각하고 필기를 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저게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제가요? 아니 질문하신 분이 시계 조작하니까 시계목과 조작하는 것 같은데 조작의 방법이 그러니까 시계에 의해서 X, Y가 X, 그렇죠. 예, 네, 이 X, 시계에 의해서 네, XY. 이런 조작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시계 조작이랑 표현에 의한 지금 혼동이 오신 것 같아요. 이 일이 왜 5가 되는 거죠? 이 1을 여기에 5배를 하고 여기 3배를 해야 2배를 하고 3배를 해서 뭐가 나오고 두 번째 5는 앞에 3배를 하고 뒤에 거를 2배를 해서 뒤에 5가 나오는 거죠. 이 숫자들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이게 5가 되느냐는 거죠. 이 5를 구하기 위해서 1을 이런 방식으로 조작을 해야 얘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확실해요? 아마도. 그러니까 1,1이라는 게 있는데 저기 그렇죠. 처음에 5는 뭐 x의 2배 해주고 y의 그렇죠. 3배 해주고 네, 하는 네, 거고 네. 두 번째 거는 반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고 네. 저기에 5로 돼 있는 벡터라고 해야 될까요? 예. 쟤는 그러면은 내가 축으로 얘기하면은 위에 있는 게 x고 아래 있는 게 y인 거예요. 얘가 X죠. 우리는 항상 그런 서로 약속이 이쪽은 X, 이쪽은 Y라고 문자가 얘기하죠. 헷갈려서 여기 있는 xy랑 저기 있는 xy랑 완전 상관없는 거죠. 저는 이렇게 평면으로 돼 있던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요. 그런 거야? 똑같죠. 여기 XY는 여기 있는 XY죠. X가 여기 있는 값이고 여기가 Y 있는 값이죠. 여기도 저번에서 오픈라운드에 저거 첫 번째 좌표도 이렇게 돌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게 표현식. 저 평면 두 개가 그냥 A4 용지 2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왼쪽 평면은 한 장의 A4에다가 좌표를 그려서 어떤 점을 찍었는데 이 점을 다른 A4에다가 좌표를 그려서 찍을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좌표를 옮기느냐 그게 저 2, 3, 3이라는 흥미하게 됩니다. 헷갈리고 얘가 요 좌표로 치면 얘가 x인 거고 그렇죠. y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평면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옆으로 네, 쓰는 그건 거고. 알겠는데 이 5가 나오려면은 네. 거기 x에다가 2배 하고 네. y에다가 3배를 해야지 이 5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값에? 아니죠. 왼쪽에는 모든 XY. 값이 아니라 이 값에 이 값에. 이 값에. 네. 이렇게 되는 XY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미 지금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찾는 거는 저 식을 푸는 것이고
합분하면 1,1이 나. 그렇죠. 아마도 아직도 항상 했는데 뭐를 하시는지가 잘 감이 안 와요. 방정식이 두 개잖아요. 예, 옛날에는 방정식 두 개 쓰고 1번, 2번 여기 앞에 묶고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행렬이라는 걸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저렇게 저렇게 하면서 2, 3, 3이 묶어버리고 이쪽은 X, Y 묶고 이퀄 5 이렇게 네. 표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걸 갖고 또 뭘 조작을 해보니까 이게 다 성질, 아까 성질 보존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 체계가 만들어졌는데 하이젠베르크는 저 체계 발견하기 전에 자기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발견했다 그 얘기를 오늘 하셨는데 어쨌든 표기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죠. 한번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복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노트 표기가 있어요. 소고 그거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계속 알려주는.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가 이해하는 바로 설명이 되는데 어디가 헷갈리시는가 하고 궁금생각이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저 방정식이 3개짜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미지수도 3개짜리가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저게 2개짜리면 간단한데 저게 예를 들어서 n개짜리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계산이 편해요. 우리 옛날 중고등학교 단식으로 하려면 엄청 길잖아요. 복잡해서 계산 못 하거든요. 근데 저 누군가가 발견한 저 행렬이라는 저 방식으로 하면 계산이 그냥 쉬워요. 아니, 쉽다는 말이 좀 이상한 타이틀. 예. 쉽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좌표축도 막 변환이 될 텐데 아까 그 선생님이 질문한 게 좌표축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한다 뭐 자꾸 그 얘기를 하시고 선생님이 나는 이동 말한 적 없다. 근데 그게 0,0이 지금 여기 이게 데카르트 좌표축의 여기잖아요.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싹 바뀌어버리면 그게 1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0점이 바뀌면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당연히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다만 지금 설명에서는 데카르트 좌표축에서 이걸 0.0이라고 하고 이거를 x, y라고 하자라고 하고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한다. 그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바뀌면 0점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이 x, y는 우주상의 고유한 한 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거를 벡터라고 정의를 하자라고 하고 이 x, y의 그러면 x하고 y를 다르게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점 하나를 다른 축으로 또 다른 좌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수히 많은 좌표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얘는 우주에서 고유한 한 점인 거예요. 그걸 데카르트 좌표축으로 옮기면 그냥 딱이고 하는데 이 데카르트 좌표축이 아니면 이건 또 다르게 표기돼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간것 같은데 기억이 좀 희미해가지고 이 물리적 세계하고 이 수학적 세계가 일치하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특정 우주의 한 점에서 다른 데로도 가는 그 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을 해서 보태면 그 딸아이 놔두고 우주에 갔다가 인터스텔라 같은 뭐 그런 게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물리적으로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의 상상인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그 연립 방정식 자체가 하는 변화를 다만 그 화살표로 표기를 한 걸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될 수 있는 이 점이고 이 점 사이에 표기. 물론 그게 이제 다른 계산으로 들어가는 그거를 그러니까 힘 얘기하시는 이 고전역학의 힘 얘기할 때는 힘이라는 게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걸 표시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헷갈렸을 때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동이라고 자꾸 상상을 하시니까 그걸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근데 그게 좌표가 달라지면 좌표 자체 체계가 달라지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대시라고 그냥 저 나름의 얘기했는데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제가 전문가가 이거를 아니라서. 이제 이런 표기로 놔둬놓고 보니까 이게 그 평면에서 평면으로 가는 흑사 이거 냅킨이라고 하고 의결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포함하는 거예요. 다르게 본다고 볼 수 있죠. 제가 느낌이 나요. 사실은 이거는 어떤 특정 점이고 요거는 그냥 이미 변수잖아요. 이걸 이렇게 섞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아니면은 이렇게 식을 쓴다는 거는 이런 변환에 의해서 관계가 맺어진 두 개의 평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네. 안녕하세요. 주도 잘 마셨습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옮겨진 점이 있어요 이미. 그때 이 우울한 점을